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도덕 강의를 맡은 김수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검정고시 시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짠! 네, 다음 주제와 관련된 응용윤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보시면 사이버, 여기서 따돌림 문제 아니라 사이버죠, 그죠?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 다음에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정보 통신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서의 문제죠.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윤리는 정보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윤리는 뭐 그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2번 의무운동 윤리설의 대표적인 학자인 칸트입니다. 칸트는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이 칸트는 동기보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아니고 반대죠. 동기가 더 중요하고요. 쾌락은 선이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 같은 애들이 하는 얘기고요. 수단으로 대우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덕법칙은 예외 없이, 네, 모든 도덕법칙은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게 되게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케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뭐 이건 쉽죠. 대화와 협력해야겠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될 것이고, 네, 배타적인 태도 요거는 하면 안 되겠죠. 배타적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도덕 원리. 요거는 이제 사실상 3단 문법인데, 자, 폭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면 자, 폭력은 요렇게 되는 거죠. 폭력은 옳지 않다. 자, 폭력은 타인을 침해하는 행위, 그래서 옳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앞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요렇게 되면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폭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폭력은 옳지 않다. 요렇게 되는 거죠.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입니다. 논리. P이면 Q 한 거고요. R이 P 한 거면 R은 Q 한 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다음에도 적용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공정한 분배입니다. 공정한 분배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거. 이건 똑같이 나눠주는 거니까, 예, 평등이죠. 평등.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대적 평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공정한 분배의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넘어갈게요. 능력에 따른 분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생활의 달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요.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개 만들 때 혼자 8개, 7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업적은 과거에 그 사람이 해 쌓아왔던 노력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요즘엔 다시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추신수 선수인가요? 옛날에 그 계약 맺을 때 7년 계약에 1억 4천만 달러인가의 계약을 맺었었죠. 그게 뭘 인정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까지 했던 그걸 인정받은 거죠. 그런 게 업적에 따른, 네, 분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답은 4번이니까. 6번이요.
청백리, 그 다음에 황희 맹사성 같은 사람이 유명하고,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적절한 거, 탐욕이 없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청렴이 되겠죠. 청렴.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황희 맹사성 하면은 청백리로 유명한 사람. 청백리가 여기 깨끗할 청자에 힐백자예요. 리는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하얀, 아주 털어 나올 게 없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청렴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효의 실천 방법. 여러분, 효의 실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봉양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고요. 양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봉양은 뭐냐면 육체적인 보살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봉양은 육체적 보살핌을 의미해요. 육체적 보살핌을 의미하고요. 양지는요. 양지는 정신적인 보살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는 정신적인 보살핌으로 양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당연하겠지만 요 양지가 답이 되는 거죠. 불혹은 우리가 보통 이제 40대가 되면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요걸 불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수는 귀가 순해진다 해서 보통 60대를 넘어가면 이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나이에 따른 사람의 달라지는 것을 공자가 이야기했죠. 공자가 뭐 20대에는 뭐 뜻을 세우고 뭐 입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네, 뭐 당연하겠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니까 성의 차이를 인정해야겠죠?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누가 못하다,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 네, 그 다음에 상호 인격을 존중을. 출산휴가를 제한하면 세상에 누가 애 낳습니까? 그죠?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답은 기역, 리은입니다. 네, 문제는 쉽네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직업인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기본 자세.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특정의 직업에 가져야 될 자세죠. 전문성 당연히 길러야 되고요. 소명의식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뭐라 할까요?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을 소명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체의식은 당연히 특권의식을 지니면 안 되겠죠. 뭐 의사가 예를 들면 의사라고 갑질하면 되겠습니까? 환자한테.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별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쏘쏘하네요. 쉬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래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좀 옳지 않은 거. 윤리문제 극복 방안을 3가지 이상 쓰라는데 노인 공경 고령화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건 우리가 보통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정확한 퍼센트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보통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고령 사회가 약 7.5%인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요. 그거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이렇게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 노인 공경의 정신을 살리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인은 자신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의식을 자신의 자녀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요거는 좀 틀렸죠. 네.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생활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이 틀린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워요. 자, 11번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층간소음 얘기 나왔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자기 이익만 고려하는 거죠, 그죠? 네,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집에 이제 남자 아이가 둘인
집의 아빠인데 장난 아닙니다. 예, 특히 우리 둘째 녀석이 아주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날아다니는 스타일이라 아주 멋있습니다. 그럼 막 뛰어다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층 살아요. 네, 층간소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이웃 우리 옆집 사람들을 불편하게 안 하려는 거죠. 그죠? 만남과 교류를 확대하고 이런 건 다 맞는 얘기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12번이요. 자, 경제활동과 환경윤리를 결합시킨 새로운 소비 방식.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윤리적 소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비를 한다는 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소비를 한다는 건 내가 느낄 만족감하고 내가 부담하게 될 비용이 있단 말이죠. 경제학에서 소비는 그냥 무조건 만족감만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뭐를 플러스 시키면서 윤리적인 내용을 플러스 시키는 거면서요. 단순하게 소비자의 만족감만 높이는 게 아니라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옳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그렇게 해주는 것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가 아동 노동을 막 착취하고 있는 회사 물건을 안 사주면은 그 회사는 아동 노동을 착취 안 하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걸 사 먹는데 예를 들면은 그 커피 생산 농가를 쥐어짜서 파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조금 가격이 약간은 비싸더라도 커피 농가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커피 쪽을 내가 사 먹는 거죠. 그게 저 혼자면은 별게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그 커피 생산 농가를 쥐어짜고 있던 쥐어짜고 있던 농가들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윤리적 소비 이렇게 얘기하고요. 과소비는 소득보다 더 소비가 많은 거. 그러니까 얘는 요게 과소비.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거예요. 충동 소비는 지름신 그분께서 오신 거고요. 대량 소비야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문화사대주의를 확립한다네요. 네, 문화사대주의를 확립하는 거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문화사대주의는 뭐죠? 다른 나라의 문화만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문화사대주의는 타 문화를 우리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우리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을 문화사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직한 정체성은 아니겠죠. 네, 14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윤리적 사상가 여기 보시면 생산자 계층과 수호자 계층과 통치자 계층 세 계층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부합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정의다. 요거는 이제 누가 한 얘기냐면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플라톤은 인간의 설명은 길어지는데 인간은 영혼이 3개 있다고 하거든요. 머리와 가슴과 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영혼을 머리에 영혼이 제대로 깃들면 지혜가 생기고요. 가슴에 영혼이 제대로 깃들면 기계가 생기고 배에 영혼이 제대로 깃들면
절제의 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개가 자 이거를 국가 단위로 보면 지혜의 덕이 있는 자 사람은 여러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서로 약간의 균형 밸런스를 갖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세 개의 덕 중에 지혜의 덕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뭘 하는 것이 통치자를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혜와 기계와 절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요. 얘가 제일 많고 요렇게 요런 사람은 뭘 하는 게 어울려? 통치자를 하는 게 어울리는 거죠. 기계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게 용기인데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수호자가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호자는 요렇게 되는 거죠. 예, 얘는 절제의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산자가 어울리는 거예요. 얘는 띵띵띵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개의 계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십니다? 플라톤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뿅. 사회 구조와 제도가 불공정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도와 구조가 불공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면 이건 불공정한 게 아니죠. 공동선을 실현하는 건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사회가 되면은 공정한 분배가 가로막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리가 판치는 세상? 그러면 되게 일을 잘한 사람이 많이 분배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아부 잘한 사람이 많이 분배받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분열과 갈등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답은 1번이요. 네.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나와서. 자, 16번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관점에서 모두 표시한 학생. 자, 기본적으로요. 롤스의 정의론은 일단 여기 보시죠. 잠깐 옆으로 잠깐 보실까요? 롤스의 정의론은 이 롤스라는 사람은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물론 뭐를 비판하긴 하지만 공리주의를 비판하긴 하지만 개인주의가 베이스에 깔려있는 사상이고요. 그리고 롤스의 목표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정의의 원칙은 그래서 크게 1원칙과 2원칙이 있고요. 이게 얘가 우선으로 지켜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고요?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의 자유는 모두가 똑같게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 차등의 원리가 있어요. 차등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거. 요게 차등의 원칙이고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요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요것과 요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당하는 건 D만 롤스의 정의론에 해당하는 거죠. 해설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7번입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윤리적인 입장.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 오판의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죄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응보주의 그러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에 상응하는 죄는 뭐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죄예요. 그러면 여기와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벌은 네 목숨을 죽이는 것밖에 없죠. 여기와 같은 무게는 사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이고요. 종신형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답은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입니다. 다음은 벤담이 제안한 원형 과목. 자, 여기 보세요.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과목. 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파놉티콘 그러죠. 예. 자, 영어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옵티콘이에요. 일부러 좀 띄었었어요. 판은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게아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옵티는 영어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렌즈, 어떤 모 회사 렌즈 이름이 옵티컬 렌즈죠. 네, 뭐 광고 아닙니다. 예, 예, 옵티컬 보다. 그 이게 트랜스포머 나오는 그 대장 이름이 옵티머스잖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옵티머스 보는 자. 옛날 L 땡땡 핸드폰에도 옵티무스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건 명사 영어이고, 그러니까 파놉티콘입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의 한 명의 감시로 모든 사회를 보는 시스템, 이걸 얘기하는데 벤담이 처음으로 원형 감옥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현대 사회에 와서 유명해진 거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거대한 체제가 감시하는 사회 이렇게 얘기해서 예, 파놉티콘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똘레랑스는 우리가 보통 번역하면 관용 이렇게 번역합니다. 관용. 카피라이터는 광고 기획자를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네,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19번이요. 장기 이식자를 선정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윤리적 상황. 자, 장기 이식자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될 윤리적 상황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를 우선합니다.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사람에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형평성, 즉 공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대기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권력이나 재산은 장기 이식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고려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슬퍼질 겁니다. 그죠? 가난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장기 이식도 못 받는, 여러분 장기 이식을 해야 되시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에게 답은 4번이고요.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에게 장기 이식의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신라 같은 생명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먼저 받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네, 소개하는 사상가. 이게 우리 책으로 보면은 좀 알란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이 양반은 슈베르트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슈베르트는 음악가죠. 슈바이처입니다. 그 우리 위인전에 나오시는 그분 맞습니다. 네, 생명 외경 사상을 이야기했고요. 도덕적 원리의 근거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책임 강조했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은 악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생명을 증진시키는 건 선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여기 슈바이처. 밀은 공리주의자고요. 소크라테스는 뭐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여기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태도. 그 다음에 여기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 우리는 이런 걸 관용이라고 얘기하죠. 편견은 뭐예요? 자, 편견은 우리가 보통 사실, 그러니까 어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믿고서 무조건 가는 거, 요거를 편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감정적이야, 이런 것도 편견이죠. 여성분들 중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뭔가 잘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22번 기후변화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요. 네. 국제사회, 네. 지구 생태계 당연히 파괴되겠죠. 네.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되게 중요해지죠. 축소되는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기후 문제는 어떤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내야 되는 문제라서, 네. 저개발 국가에 더 큰, 예, 당연하죠. 기술이 없으니까. 네. 답은 3번 되겠네요. 22번에. 답은 3번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난이도는 편하네요. 자, 23번. 예술의 목적은 올바른 품성을 이루고 도덕과 교훈이나 모범, 여기.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도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술만을 추구하는 거. 예술을 위한 예술. 요거를 우리가 신미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주의는 그러니까 선을 실현하는 거, 올바름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고요. 요거를 위한 수단으로 아름다움을 하는 수단을 쓰는 거죠. 신미주의는 미를 추구하는 거. 이거 하나가 목적, 이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24번이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노력. 예, 제대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이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가끔 되게 정신 없으신 분들이 뭐 전쟁을 합시다.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요즘 전쟁은 1910년대, 20년대 혹은 뭐 우리 중세시대 전쟁이 아니죠. 중세시대 전쟁이야 사람들끼리 싸우고 끝났지만 요즘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세상인데요. 사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네. 이념과 체제 경쟁을 유도하면은 이게 뭐 바람직하게 통일이 될까요? 전쟁하겠지? 예,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가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토대로 평화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반도 2500년 역사 중에 분단이 된 경우는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려서 나라가 있었던 케이스는, 그러니까 고조선 만들어진 이후에요. 딱 300년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50년이 발해고요. 예. 이제 우리가 70년째 분단인데,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보면 100분의 1도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고 봐요. 자, 25번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 도덕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요. 현재의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도구적인 인간은 인간의 특징에 해당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도덕 문제 25문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보실 분들이실 텐데 이 기출문제 해설이 여러분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죠.